안녕하십니까, 래핀입니다. 1월 25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 수준이고요. 코스닥은 1.5%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하락으로 출발해서 코스피는 마지막에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되었고요. 코스닥은 마지막까지 눌러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둘 다 크게 매수 매도 없었고요. 코스피는 450억 매수, 기관 투자자 1900억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680억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900억 정도 매도하면서 꾸준히 좀 코스닥은 좀 이제 눌러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코스피는 일단 자리를 잡아서 이제 좀 크게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고요. 오늘 하락도 이제 메워주면서 최근에 2400 중반 수준 그리고 후반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빠르게 올라갔던 것을 좀 빠르게 반납하면서 좀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졌는데 그런 급락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이제 멎어들면서 어느 정도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반등으로 치솟을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좀 이제 조정세가 깊었기 때문에 반등할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봅니다. 월봉은 이제 올라갔던 것을 내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런 큰 밴드를 그리면서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는 그림입니다. 수급 자체는 오늘 큰 변화는 없었지만 외국인 투자자 꾸준히 코스피를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는 1900억 정도 매수하면서 금융 투자가 조금 더 많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 투자자도 연초에 매도를 끝내고 이제는 매수를 좀 섞어가면서 진행을 해주면서 지금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수급은 괜찮아 보입니다. 자, 코스닥은 근데 오늘도 하락을 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이틀, 3일 정도까지 이렇게 좀 하락을 시키는 모습이고요. 바닥을 깨면서 조금 더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61선까지 이탈을 시켰고 1.5% 가까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좀 높아지면서 하락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워낙 급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이 지금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큰 하락보다는 특정 테마 위주로의 하락이 지금 지수를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올라갔던 이 상승세도 그런 특정한 이 테마 위주로의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강했기 때문에 그 테마가 이제 무너지니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일단은 그 2차전지 테마가 조금 더 떨어진다면 계속해서 지수 약세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3일 정도 이렇게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수급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 나스닥 뭐 크게 하락 상승 없었고요. 니케이는 오늘 보합 수준, 상해 종합이 이제 3% 가까이 반등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좋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환율은 1336원으로 3원 정도 올랐고요. 지금 비슷한 위치에서 크게 변동 없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해서 바닥을 잡고 환율은 이제 급등을 해서 상단을 잡고 있는데요. 조금 상반된 움직임으로 거의 대칭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증시가 반등하면서 환율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급하게 움직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증시에 대한 분위기는 이 정도로 빠르게 넘어가고요. 지수 선물은 지금 미국 증시는 약 상승을 하거나 보합 수준이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0.3%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0.3% 하락에 미국 증시는 뭐 거의 부합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은 선물 지표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고요. 뭐 적절한 수준에서 지금 상승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바짝 올라가는 분위기가 조금 이제 멈추는 듯한데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다른 증시가 올라갈 때 좀 힘없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반등을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나오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국채금리라든지 좀 그런 금리에 대한 시장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올 초에는 큰 기대감보다는 조금 이제 관망을 이어가는 듯합니다. 채권금리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15%로 진행 중이고요.
어제보다 조금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단 근처에서 계속 이제 4.1%대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고요. 국채 금리가 아직까지는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1%대, 4%대 왔다 갔다 하면서 국채 금리는 횡보 중인데, 분명히 이제 미국에 대한 국채 가격이 반등을 하면 국채 금리는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증시 방향과 이 국채 금리도 반대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면 오히려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그런 사이클이 있고요. 근데 만약에 미국의 대선이 통과가 되고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국채를 발행을 하느냐 아니면 줄이느냐에 대해서 또 변동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 국채 시장은 계속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방향으로 꺾었기 때문에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정화된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그게 3% 미만 수준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시간을 두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76달러로 진행 중이고요. 2000년가스도 2.3달러 진행 중이면서 뭐 둘 다 크게 많이 올라가거나 하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유사한 거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번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시장 상황은 리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초점을 두고 계속 진행할 거고요. 올 1분기는 조금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좋지 않은 출발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지표도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게 증시가 진행 중이지만 다시 한번 좋은 분위기로 증시가 턴어라운드 하는 시간이 저는 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까지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증시 보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10원 정도 상승했고요. 뭐 거의 보합 수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코스피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하락 때 같이 하락했다가 코스피 반등 시에 같이 반등을 하면서 똑같이 거의 0%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14,87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큰 변화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거래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히려 거래량이 전날보다 한 2배 이상 지금 늘어나서 280만 주까지 나왔지만 사실 280만 주도 그리 많은 물량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 한눈에 보이는 이 페이지만 하더라도 30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많이 멈추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적은 거래량으로 누군가는 계속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의미 자체가 누군가가 위로 움직이거나 내려가게 움직이거나 그렇게 움직여야지 올라갈 수 있다,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론은 우리 이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가 나서서 위로 올리거나 내리지 않는 이상은 가격이 변동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그렇게 이제 가만히 있는 물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지금 가격 변동을 크게 출렁이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지겨운 횡보 구간을 버티지 못하고 좀 이탈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는 와중에 계속 이 외국인 투자자는 그 지루한 구간에서 지속적인 매집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는 매일매일 그 지분에 대한 이 최고 지분율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10년대부터 지금까지 아마 최고 지분율이 15% 수준이었을 텐데요. 지금은 확실히 그 최고 수준까지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닥을 깨고 좀 하락하는 듯 했지만 바닥 지켜주면서 코스피와 유사한 흐름 만들었고요. 아랫꼬리 길게 달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양호구름 위로 올려 태웠고요. 이제 이 조금 더 거래량이 실어지면서 위로 이제 오른쪽으로 상승을 진행시킨다면 좀 좋은 그림으로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가 지금 조금 찌그러지는 듯 하면서도 계속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형태로는 차트에 대한 흐름을 일일이 우리가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이 추세를 보았을 때는 한번 파동을 주고 올라갈 만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흐름은 사실 거래량도 부족하고 증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여기에 의미 부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2650 이상에서 2700 가까이 갔다가 2470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재 가격 그리고 고점 대비 떨어진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거래량 없이 크게 누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수급이 없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하락에 대해서 기계적인 매도 물량으로 그냥 거래량 없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이제 구간에서 누군가는 계속 이렇게 지분을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기관 투자자는 25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24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금융 투자가 이제 15만 주 매도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대부분의 매도 물량을 차지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도 9만 5천 주 매도하면서 매도를 계속 이어갔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연기금 투자자 매도는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최근 1년 동안에 연기금 투자자의 누적 수급이 아직도 한 700만 주, 800만 주, 많으면 이제 900만 주까지 잡히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연기금 투자자의 누적 수급은 플러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 수십만 주 매도하는 것은 크게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가 언제까지 매수를 이어가는지도 좀 관건일 것 같고요. 그 외국인 투자자 중에 오늘은 이제 모건서울이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량 공매도 보유자이기 때문에 그 공매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상환하면서 이렇게 이제 또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시작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매도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계속 줄어들기는 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5만 주 정도 줄어가지고 694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690만 주, 700만 주 요 수준에서는 사실 크게 지금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비슷한 이 수치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공격적인 공매도 상환이 또 이루어질지, 특히 오늘처럼 저렇게 직접적으로 모건 스탠리가 매수를 대량으로 했을 때 공매도 잔고가 저 수량만큼 좀 많이 줄어들지, 그런 것들을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도 아니었는데 동시호가의 골드만삭스가 21만 주를 매도했고요. 모건 스탠리가 36만 주를 또 매수를 하면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런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상대 진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옵션 만기 때도 그렇고 최근에 좀 이 두 증권사가 만기 때마다 좀 자주 보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마지막 주 목요일인데 그 목요일에 또 이렇게 트레이딩을 했다라는 것이 또 눈에 띄고요. 다음 달에도 이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를 시작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차장고는 오늘 체결이 36만 주로 많이 진행되었고요. 상환이 22,000주 진행되면서 한 34만 주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2,430만 주로 대차장고는 또 이제 늘어나는데요. 최근에 이제 2,300만 주 수준에서 큰 변화 없다가 2,430만 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인 이 대차장고의 수급 자체가 계속 장기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천만 주대에서 지금까지 떨어져서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인데, 일단 대차장고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도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종목 상세고요.
외국인 추적 물량이 24만 주 플러스해서 또 오늘은 38만 주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어제도 31만 9천 주로 지금 3일 정도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100만 주 가까이 매수가 진행되었고요. 14.97%까지 외국인 보유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지켜보던 이 외국인 투자자 보유율과는 좀 이제 많이 올라와서 이제 15%까지 거의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지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꾸준히 지금 모건스탠리가 매수를 한 것도 아니고 공매도 잔고가 좀 줄어들다가 크게 지금 700만 주 수준에서 많이 줄지도 않았는데 그 공매도를 놔두고도 이렇게 현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율이 15%에 육박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인상이 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저렇게 대량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지분을 활용한 뭐 그런 공매도가 이제 불가하기 때문에 공매도 이외에 뭐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좀 두산에너빌리티에 공격적인 매수를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일단 꾸준히 매수를 계속 이어가는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들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회계 위반, 분식 회계 의심이죠. 의혹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어제 증권선물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그게 4달로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가 되었고요. 2주 연기가 되어서 지금 이제 2월 7일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저때 가더라도 저때 이제 결론이 난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저때도 또 밀릴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은 좀 이런 본의 아닌 저런 찝찝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렇게 장기화되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제 징계 수위에 대한 그런 이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하니까 금감원에서는 이제 징계를 좀 높게 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수백억 원에 대한 그런 과징금을 때리고 이제 올려 보냈는데 위쪽에서는 지금 그렇게까지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면서 왔다 갔다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굉장히 애매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뭐 우리가 보았을 때는 당연히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일단 뭐 조금 찝찝하긴 하지만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사실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런 이제 공사의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서 그 원자재 가격을 상승분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 고객사와 좀 이 왈가왈부를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분을 손실로 이제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이제 공방전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결국에는 이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갔는데 그게 이제 이 금감원 쪽에서는 진작에 이제 그 손실을 미리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상 손실로 반영을 했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그게 지금 우리 이 손실로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미리 반영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분식 회계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이제 많이 갔다라는 의견이 그 증권선물위원회 쪽에서의 반대 의견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과를 기다려야겠지만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보았을 때는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지금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완전히 이 과징금 없이 끝난다 혹은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분식 회계를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그런 합의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이제 미리 그런 손실을 반영해라 라는 뜻에서 뭐 과징금을 크지 않는 선에서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리고 타 기업들이 이런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이제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는 뜻에서 좀 이렇게 과하게 좀 때리는 것 같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뭐 큰 문제 없이 저는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분식 회계가 정말 좋지 않게 끝날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그런 눈치 빠른 투자자들, 특히 기관 투자자, 그런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위반 소식은 끝내고 이제 관련 소식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수주 소식이 들려왔죠. 한국 남부발전에서 2,800억 원 규모의 안동발전소에 주기기 계약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 남부발전과 2,800억 규모의 안동 복합발전이죠. 소의 2호기의 주기기 공급을 계약을 맺었고, 이 2호기는 569메가와트급으로 경북 안동시 풍산읍에 2026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569메가와트급에 이제 들어가는 기자재는 380메가와트급의 초대형 가스터빈 하나와 스팀 터빈, 그리고 배열 회수 보일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 가스터빈 시장을 본격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거의 독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대형 가스터빈 시장은 두산에너빌리티 이외에 우리나라 기업이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눈에 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가스터빈에 대한 모델이 LNG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27년에 이제 목표로 개발 중인 수소 전소 터빈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여기는 400메가와트급인데 일단 이 모델 자체가 이제 수소로 전환이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LNG에서 수소 발전소로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예상하고 있는 그런 공기업들이라면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앞으로 노후화된 발전소의 교체 기자재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싹쓸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평균 이 가스터빈 수주만 1조 8천억 정도로 기업에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2024년부터는 좀 이 가스터빈 소식이 자주 들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이제 검토되다가 아직 소식이 나오지 않는 게 있는데 분당 열 병합 발전소인데요. 그게 아직은 소식 없는데 어떻게 또 결론이 날지 그런 것도 한번 기다려 보고요. 일단 뭐 울산 쪽에서도 가스터빈에 대한 이 소식이 들려올 것 같고 여러 군데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용인 이 반도체 단지의 건설 예정인 3기가와트 규모의 이 LNG도 사실상 두산에너빌리티가 기자재 독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500메가와트당 지금 한 3천억 정도의 기자재를 수주한다라고 했을 때 그 용인 반도체 3기가와트를 꾸린다고 하면 총 6개 규모죠. 그래서 3천억이 6개면 1조 8천억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점점 많아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형 원전 1400메가와트급 2개를 건설했을 때 두산에너빌리티가 주기기를 2조 9천억 원으로 이제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 설비 공사를 1조 1천억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나눠서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 2개는 이제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고 이렇게 자주 나오는 이 수주가 아니죠. 그래서 뭐 합쳐서 4주를 하긴 했지만 연평균 수주로 따졌을 때는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가 사실 그렇게까지 비중이 크진 않은데요. 근데 지금 이런 가스터빈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아까 1조 8천억 정도를 매년 수주를 하게 된다면 이 대형 원전보다도 훨씬 크게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요 이 수급으로 주요 수주로 사업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 LNG가 우리나라 국내만 시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국외에도 지금 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뭐 베트남 쪽에서 좀 많이 검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우디 쪽에서도 이 LNG에 대한 대규모 발전소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 말에 좀 그런 수주를 기대했는데 작년 말에 소식이 안 들려왔는데 또 어떤 이 추후에 발전소에 대한 발주가 나올지 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지금 LNG에서 수소로 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본다면 국외에서도 계속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모델을 러브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대형 원전 말고도 주요 사업으로 이제 자리매김하는 사업들이 하나씩 커지고 있고요. 해상풍력이 아직 힘을 많이 못 받고 있는데요. 해상풍력도 올해는 좀 이제 그런 입찰 선정에 들어가서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8메가와트급이 빨리 좀 상용화되어서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협력업체인 지멘스 가메사에 대한 프로젝트도 좀 진행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나라에 최근에 굉장히 추운 한파가 내려와서 전력 사용이 급증을 해가지고 원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 수급이 이제 안정적인데 실제로 이제 태양광 같은 그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추운 겨울에 눈이 쌓이고 하니까 이 생산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들고 그런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 이제 날씨에 대한 영향이 큰 그런 태양광에 대한 비중이 클수록 굉장히 이제 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이번에 나온 것이고요. 태양광 에너지가 좋긴 하지만 주요 기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역부족이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포함해서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로 재생에너지에 적합하긴 하지만 확실히 이제 뭐 이런 24시간 동안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한 사용처에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게 확실히 다시 한번 지금 드러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LNG라든지 원자력 에너지, 수소 에너지를 섞어서 이제 사용하는 것이 좀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류 자체가 이제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흐름 자체가 좀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투자, 전기 자동차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좀 이 대선이 우세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도 또 R200이 언제 나왔냐는 듯이 또 쏙 들어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것이 어느 하나에 올인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 양쪽에서 어느 하나에 올인을 하기 위해서 좀 대립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지만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유리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똑똑하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가 효율적일 때는 원자력 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또 값이 비싸지거나 효율적이지 않을 때는 또 뭐 LNG라든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재생에너지가 좀 자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또 다른 에너지원을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유동적인 좀 이제 전력 구조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게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건설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건설 사업에는 고압 송전로 건설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고압 송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또 주요한 키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에너지에 대한 발전 기자재도 공급을 하고 있고 기자재에서 또 이제 건설 EPC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송전망까지 구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전체적인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자재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기자재만 공급하는 게 아니죠. 가스터빈에 그다음에 풍력 터빈에 이런 여러 가지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눈에 띕니다. 요즘 이제 이 두산 그리드텍의 ESS 소식이 잘 들려오지 않고 있는데 ESS 사업이 좀 잘 되어서 미국 쪽에서 좀 힘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솔루션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크게 요동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에너지 믹스가 계속 추진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IEA죠. 네,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도 이제 내년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상 최고치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발전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원전 르네상스가 다시 오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원전 르네상스가 오기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가 최고다. 원자력 에너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원자력 에너지가 그동안 숨죽여 있다가 다시 이제 숨을 쉬면서 나온 이유, 그런 기저 에너지원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다른 에너지원을 죽이면서까지 원자력 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늘릴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의견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석탄 발전소를 빠르게 이제 줄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움직임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계속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네, 전 세계적으로도 꾸준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체코 총리도 2050년까지 신규 원전 4기에 대한 건설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을 시켰고요. 지금 두코바니에 대한 입찰을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죠. 그래서 2월 말까지 이제 3사에 대한 제안서를 평가하고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이 예상 시기는 5월 정도로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이제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가격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폴란드 원전 같은 경우도 웨스팅하우스사가 우리나라보다 비쌈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정부 차원에서 웨스팅하우스사로 수주를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체코 원전도 사실 가격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지 공급망이기 때문에 두산 스코다 파워의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천천히 올 1분기에 그리고 2분기에 이렇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당장 이제 뭐 계속 우리가 언급하다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기다려지고 있고요. 설 전에는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늦어도 다다음 주에는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회계 위반이 이제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다다음 주쯤에 결론이 날 거고요. 그건 뭐 더 밀릴 수도 있고요. 일단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고 수주량도 늘고 있고, 네, 그 수주가 꾸준히 뭐 바짝 1, 2년만 높았다가 확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수주가 꾸준히 나올 만한 그런 에너지 시장이 도래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 시장이 아무리 커져봤자 내가 기술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기자재 측면에서 우리나라 유일하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기업입니다. 건설 자체는 뭐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이런 큰 건설사들이 많죠. 근데 이런 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무이하고요. 그리고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우디 시장이죠. 사우디가 이제 작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직접적인 수주 소식은 없었지만 그 1조 규모의 주단조 공장을 같이 합작사로 설립을 해서 공동 운영권을 가지고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 운영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공장을 지어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 향후 운영까지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1조 원 규모의 공장에서 많은 기자재를 이제 생산할 텐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자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게 뭐 LNG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해양 부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사우디가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기자재가 다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공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 1조 원 규모에서 끝날 게 아니고 향후 알파가 상당히 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완공이 이제 내년 1월이라고 하니까 본격적인 수주는 내년 1월 완공되기 전에 시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수출입은행이 이렇게 사우디 데스크를 설립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옴시티라든지 그런 사우디발 발전소 건설을 수주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데스크까지 설립했다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나면 계속 이제 저보고 좋은 소리만 한다.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몇 년째 지금 사실 뭐 2만 원 아래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왜 계속 좋은 소리만 하냐라고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좋지 않은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소식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지금까지 왜 이렇게 주가가 눌러져 있을까라는 의심을 가질 정도의 좀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리고 눌릴 만큼 이제 그런 힘이 오픈이 되었을 때 좀 확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이제 와서 이제 올라가지 못했던 것만큼 앞으로는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좀 같이 잘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